네,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볼 것은 여기 타이틀에서도 보이듯이 필수 경제 상식 7가지입니다. 제가 취업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제 상식이냐라고 해서 제가 3가지 이유를 좀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취업 준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취업 준비라 하면 뭐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고 면접 이렇게 준비하고 인적성 이렇게 준비하고 전 그거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 들어가서 매출을 올리든지 아니면 어떤 비용을 줄이든지 하면서 회사에 어떤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들을 뽑는 거잖아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공부는 뭐냐면 좀 경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경제신문을 볼 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경제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여러분들 회사 지원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내가 지원한 회사가 잘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소위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크게 M&A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제 뉴스 이해하기.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경제신문을 보셔야 돼요. 경제신문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런 한두 가지 용어 때문에 내가 경제신문이 여러분들 소설책에 읽히듯이 쭉 읽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러한 니즈를 좀 충족시키고자 제가 한번 경제상식을 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시죠.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년에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저 전망이고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우려다라고 건설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018년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덕분에 건설 수지는 개선됐다. 쉽게 얘기해서 2018년도에 건설회사가 괜찮았다. 괜찮았다. 근데 왜 괜찮았는지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강달러 현상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많이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져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건설회사가 돈을 당연히 벌었겠구나라고 경제학과 친구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이거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냥 글자를 읽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어찌됐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입니다. 2018년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사항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갖고 왔어요. 자, 보호무역주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호무역주의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경제 시간에.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 무역에 간섭해서 보호 관세를 부과한다. 한마디로 세금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유지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주의를 말한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 세금 매길 거야. 그다음에 우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샘플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국내 완성차 업계의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차를 만들었어요. 수출을 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레이더가 자동차 산업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입 완성차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부품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 지금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이거 결론은 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뭐예요, 아까? 우리의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보호무역주의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자동차에 일단 매긴다라고 한 거죠. 또 철강 이런 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기아차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죠. 국내 관련 업계는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에도 그다음에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을 예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용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번 조치도 이런 시일 내 실행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든지 좀 유예시키고 막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지난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무부에 자동차, 트럭, 부품 등에 대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플합니다, 그냥.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가져가자는 거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에다가 지금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이슈는 챙겨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큰 뉴스가 있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라고 언급했다는 것이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결국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 하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에 대한 관세를 강하게 매기는 부분. 그래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 사례까지 가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의 현재의 수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굉장히 큰 이슈니까 여러분들이 꼭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정 시점이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 면접을 보는 시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봤을 때 강달러 현상이라고 나왔어요. 강달러 현상. 강달러 현상. 한문으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굿셀강이죠. 달러가 강해졌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강달러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강달러란 원화의 약세를 의미한다. 반대겠지. 그죠? 한 편이 강해졌다고 한다면 다른 상대편은 약해졌겠죠. 상대적인 관계니까. 자, 원화의 약세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 됐다라고 하는 것이 1달러에 1,100원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전에 1달러 가지고 우리나라에 1,000원어치의 물품을 살 수 있다면 이제 1,100원어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100원어치니까 우리가 100원을 더 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 달러 힘이 세졌다는 거죠. 강달러는 달러 힘이 세졌다. 이건 쉬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바로 환율 상승이죠. 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단순히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달러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꼭 앞에 붙습니다. 원달러인지 뭐 엔화인지 되게 많이 바뀌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거꾸로 뒤에서부터 앞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가 예전에 1달러 가지고 1,000원어치 살 수 있었으면 1달러 가지고 900원어치 살 수 있는지 1달러 가지고 1,100원어치 살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그럼 1달러 가지고 내가 900원이 된 건지 1달러가 1,100원이 된 건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천천히 갈게요.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죠? 안 보이네. 환율의 인상은 달러와의 가치가 땡땡 가고 원화의 가치가 땡땡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는 반대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지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정답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환율이 인상됐다라고 하는 건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달러의 가치가. 원화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반대로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당연히 환율의 인하는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가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쉽게 갑니다. 자, 덕분에 건설사들의 수지는 전년 대비 개선됐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글을 읽을 때, 그러면 강달러 현상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는데 왜 건설사 수지는 개선됐지? 그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건설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곳 아니면 수입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대입시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달러와 결제 비중이 높은 해외 건설업계의 경우에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을 얻는 효과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또 환차익이라는 게 나왔네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업계가 1달러어치 그러니까 물건을 수출해서 이제 1달러를 받은 거죠. 1달러를 받았는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1달러가 1,100원을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내가 1달러 가지고 바꾸면 1,000원밖에 못 바꿨는데 100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의 수지는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것을 바로 환차익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환율의 인상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내려가. 그러니까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수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의 다 달러로 돈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1달러 똑같이 받았는데 1달러가 1,100원이 됐으니까 당연히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100원의 추가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환차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에서 봤던 건설업계가 그러한 영향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환율 인상의 유불리 요거 한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정리가 싹 되실 거예요. 자, 환율 인상의 유불리입니다, 여러분들.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 환율 인상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당연히
유리하겠죠. 자, 미 달러화로 같은 가격의 물량을 수출했다라고 한다면 US 달러 1달러당 오른 만큼의 원화를 더 받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전엔 이거 팔았을 때 1,000원 받았어. 근데 지금은 팔았을 때 1,100원 받을 수 있으니까 100원을 더 받을 수 있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화로 거래가 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금액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냥 그래서 환차익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진짜 내가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환율 가지고 덕을 봤다라고 하는 사례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해외 건설업계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을 얻는 효과 때문이다.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출업자는 유리하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1달러를 가지고 원을 얼마만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1달러 가지고 1,000원어치 샀다. 근데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1달러 가지고 2,000원어치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언제? 10달러를 투자한다면. 10달러를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달러 수출해서 내가 10,000원 벌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환율이 올라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은 그냥 좀 환율 때문에 늘어났잖아요. 소위 여기서 보는 것처럼 10,000원이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 생긴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 다 먹지 않겠다. 야, 굳이 우리 10달러에 팔지 말고 9달러로 팔자. 그래도 돈을 벌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달러에 팔았어. 원래 10달러에 팔아서 10,000원으로 얻었는데 이걸 굳이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수익을 먹으니까 굳이 10달러 고집하지 말고 좀 깎아주자. 그래도 우리 어찌됐건 먹잖아. 가격을 깎아주긴 하지만. 그래서 가격을 낮춰도 수익을 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시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이거를 10개를 팔아요. 10개를 팔면 옛날에 10,000원이라고 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게 11,000원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10개를 하니까 제가 10,000원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수익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이걸 11,000원에 팔지 않고 야, 그냥 1,500원에 팔자. 라고 했어요. 가격을 깎아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차익으로 인한 그 효과, 수익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바로 수출 기업이 갖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즉 달러의 금액은 적지만 원화로 평가되는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업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특히 자동차 업계 쪽에 있어서는 엔저 현상이라고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대비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엔저 현상으로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바로 이러한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격을 깎아주더라도 내가 환차익으로 인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자, 그럼 반대입니다. 반대. 수입업자는 어떨까요? 수입업자는 당연히 좀 약간 불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부품을 가지고 올 때 1달러에 1,000원만 가지고 오면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 1달러에 2,0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달러어치 구매를 하면은 10,000원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이러니까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상으로는 수입업자는 조금 더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환율이 상승했어. 환율이 상승했으면 과연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유리하다는 거죠. 왜? 똑같아요. 1달러 가지고 1,000원에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면 1달러 가지고 2,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내가 10달러만 투자하면 10,000원의 추가 수익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수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업자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0달러를 투자했어. 근데 예전에 1,000원일 때는 10,000원을 벌었는데 2,000원일 때는 얼마? 20,000원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는 추가 수익이 생기니까 당연히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 왜 내국인이 외국에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불리하겠죠. 1달러 가지고 내가 1,000원, 근데 1달러 가지고 2,000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10달러 투자할 때 10,000원의 추가 투자비가 생기니까 이건 좀 약간 불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환율은 되게 심플하게 정하시면 돼요. $1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러를 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돈, 원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가의 비율이고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1달러 가지고 예전에 1,000원 살 수 있었으면 1달러가 힘이 더 세졌으니까 1,100원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나 갖고 왔어요. 미중 부진 이게 작년도 3분기 관련된 기사인데 환율에 발목 잡힌 현대자동차. 일단 환율이다 한번 보자고요. 원달러 환율 뭐라고요? 하락했다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고 신흥국 통화 전년비 약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이었다. 심플하게 환율 영향.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좋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론처럼 환율이 올랐으니까 수출업자 좋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 좋고 이렇게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변수는 발생하죠. 뭐냐면 자 반도체 호황 더 간다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환율 암초다. 무슨 말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국내 기업이잖아요.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완성품을 수출하잖아요. 물론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다 완성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근데 아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좋다면서요. 근데 왜 암초죠? 자,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나타난 원화값 강세로 1조 원의 영업이익 감소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쵸?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죠. 원화값 강세로, 원화값이 강세됐다는 건 뭐예요?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안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요. 앞에 있는 기사도 그렇고 이 기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 자체가 우리가 단가가 낮아져가지고 수출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수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아까 수출을 볼 때 우리가 단가를 좀 낮춰줘도 수출할 수 있잖아. 그리고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조건 수익이 되니까 다 좋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편으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사는 구매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원래 구매하려던 것보다는 적게 구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왜 환율이 상승했는데 수출 기업이 힘들지? 라고 약간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이쪽에서만 보지 말고 반대편 입장에서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눈이 생기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단계까지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을 얻는 효과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환율 상승, 환율 하락의 의미를 아셨다면은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복합적인 요인들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부분 이렇게까지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기사 하나를 또 보시죠. 호주도 돌아섰다. 한국의 금리 인상 기조 언제 바꿀까라는 연합인포맥스의 기사인데요. 자, 한국은행이 단기 내 금리 인상 기조를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시경제 지표죠. 금리 인상. 자, 금리는 언제 인상하냐? 보통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가 과열 양상에 있을 때, 흔히 얘기해서 인플레이션 됐을 때 금리 인상해서 뭐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잡겠다는 거죠. 너무 많이 이제 풀려 있으니까 물가도 올라가 있고. 자,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으로 시중은행의 예금, 대출이자도 상승을 하는 등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투자된 돈을 빼서 예금 등의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대출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는 작아지게 된다.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에 관련해서 좀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대출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하려는 수요가 작아지고 이는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이걸 한 10,000원이면 샀었는데 돈의 가치 떨어져서 2만 원, 3만 원 줘야 살 수 있게 된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때에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감축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보니까 현행 1.75% 금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일단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1월 24일 기준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으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가 나왔죠. 1.75% 현재까지 2018년 12월에 올려서 지금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고 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금리 차이가 이제 나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 경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올릴 상황이 아니다.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고정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향후 추이는 무엇이냐? 올해도 동결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다 좋잖아. 경제도 좋고 내수도 좋고 소비도 좋고 그다음에 뭐 시중에 돈도 많이 풀려 있고 하니까 안 되겠다. 경기를 조금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겠는데?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동결로 유지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 미국과의 금리 차도 있었는데 미국도 올해 매우 보수적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야, 우리가 그럼 올리면 안 되겠다. 지금과 같은 금리 차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 기사 하나 또 보시죠. 유가가 9개월 만에 최저.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비상. 아까 수출 기업은 무엇과 연관된다? 환율과 연관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상승했다고 무조건 수출 기업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유가라고 하는 요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될 요소 무엇? 유가가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그래서 수출을 늘려가던 우리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지원하시는 제조업 쪽은 거의 수출 기업일 거예요. 그렇다면 꼭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과 유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팩터입니다. 유가 하락. 유가가 계속 떨어지니 수년 전 해양 플랜트 악몽이 떠오릅니다. 왜? 저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조선업이었고요. 그중에서도 해양 플랜트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석유화학, 정유업계도 비상이다. 왜? 건설업계는 중동 쪽에서 공사 수주가 당연히 줄었으니까 유가 떨어지면 이거 하겠냐. 그래서 이것도 보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석유화학 쪽고 유화산업과 정유산업 쪽도 많이 지원하실 텐데 그쪽에 있어서가 가장 최악이었죠.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 3사, 석유화학 쪽, 정유업계 쪽도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어떤 경제 전망에서도 사실 석유화학 쪽은 밝지가 않아요.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빠르게 좀 내용을 볼게요. 왜 그런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정제를 해서 원유를 활용해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데 크게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고 손실과 시차로 인해서 비용을 증가분 때문입니다. 재고 손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내가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시차라고 하는 것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는데 기름을 사야 되겠죠. 운송하는 과정이 있겠죠. 또 가공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사서 판매하기 전까지의 그 시차, 거기에 있어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변동하면 내가 비싸게 사왔는데 이 가격이 떨어졌어 라고 하면 그 손실을 떠안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싸게 산 기름을 싸게 팔아야 되는 손실이다. 둘째로는 저성장 국면으로 원유 수요량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수요량이 늘지 않다는 거죠.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의 원가가 절감되는 게 정상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한 다음에 그런 제품들을 사겠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야,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좀 비싸니까 안 사겠다라고 하는 수요처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또 수출 기업 쪽에 있어서는 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예로 갖고 왔는데 쭉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월 수출도 떨어졌어요. 근데 왜? 무역 분쟁, 미국, 중국, 무역 그다음에 반도체, 국제 유가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막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냐면 뭐 매출, 영업이익 얼마를 기록했다. 또한 당기 순이익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잘 모르시는 부분,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업이익은 우리가 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뺀 걸 얘기해요. 주된 영업활동에 의해서 두 가지를 뺀 건데 그렇다면은 판매비, 관리비는 뭐가 있냐면 인건비. 여러분들 들어가면 월급 받잖아요. 그게 다 판매비,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는 데 속합니다. 가장 큰 비중이고요. 그다음 세금 및 각종 공과금, 감가상각비, 광고 선전비 등을 들 수 있고요.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을 산출했잖아요. 거기에서 또 빼는 겁니다. 영업의 손익. 그러니까 어떤 손해 본 거라든지 아니면 이익 본 거라든지 그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쳐서 영업이익에서 산정을 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가지게 되는 수익 순수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영업 외 비용, 이 영업의 비용은 뭐냐면은 영업 비용 이외의 비용 또는 손실로서 금융 비용이 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자 비용 같은 거, 기업이 이제 이자 비용은 사실 우리가 영업 활동하면서 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영업의 손익, 영업의 비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여러분들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언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셔서 인센티브 받으실 때 되게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 보통 KPI 지수 잡을 때 영업이익을 좀 많이 잡거든요. 우리 본부가 설정한 영업이익.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실 거고요. 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은 되게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업활동인 거고요. 그 이외의 다른 활동도 더해야 되는 부분이 순이익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DGB금융 영업이익은 18.4% 감소했는데 순이익은 26.9% 증가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봐야 되겠죠. 왜? 염가매수 차익을 순이익 증가의 원인. 한마디로 얘기해서 증권사를 하나 샀어요.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을 한 게 아니라 증권사를 샀는데 싸게 샀기 때문에 영업활동 이외에 추가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 좀 디테일하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경제상식을 좀 봤습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환율과 유가라고 좀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업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어떠한 개념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내용은요. 사실 30분 안에 담기는 좀 너무 빡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인지는 이제 조금 눈을 뜨셨죠. 특히나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좀 명확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는 그런 추가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상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취업하실 때 조금 더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